만약 여러분의 뇌가 이런 상태라면 살면서 점점 가난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스펙이나 커리어를 단기간에 쌓거나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싶은 사람, 자아 실현을 위해 폭발 성장을 원하는 사람,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 또는 뇌가 박살났나 싶을 정도로 망가져서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과가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180도 바뀐 새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5번 보세요. 뇌를 제대로 활용하고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이 엑기스로 꾹 담겨 있으니까요. 미친 인사이트 얻으셔서 짧은 기간에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뇌의 이 부분이 망가져 있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본능과 감정이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살게 됩니다. 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방금 말한 뇌의 부분은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을 쓰지 않는 인생은 5원짜리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폰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30원은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조립하라고 하청을 주며 5원이 들어가죠.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죠? 35원. 애플은 65원을 가져갑니다. 뭘 했죠? 재료를 만든 것도 조립을 한 것도 아닌데 왜 65원을 가져가죠? 네, 디자인을 했습니다. 설계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을 쓴 비용으로 65원을 가져간 겁니다. 반대로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시키는 거 한 사람들은 5원을 받았죠. 전두엽을 발달시키지 않는 사람은 남들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요즘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달고 살죠.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 일어나자마자도 스마트폰. 무려 97%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TV나 컴퓨터, 휴대폰을 보는 것은 전두엽 발달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후두엽에 잔상만 찍고 사라지거든요. 반드시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전두엽 발달이 됩니다. 여러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자녀들은 최첨단 컴퓨터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도 핸드폰도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전두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누군가가 시키는 일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몰입의 저자이자 서울대 황농문 교수님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앞쪽형 인간이 되라고 합니다. 전두엽을 쓰는 것이 우리 뇌의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전두엽이 발달하면 세상은 고난이 아니라 게임이 됩니다. 놀이터가 되고 도서관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전두엽을 미친듯이 발달시켜서 꿈을 초고속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전구처럼 사는 사람과 레이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구는 나름 열심히 사는데 뭔가 성과는 나지 않고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반면 레이저는 꿈을 차근차근 이뤄갑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전구와 레이저의 특징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전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데요. 여러 방향으로 빛을 보낸다. 다양한 빛의 파장이 섞여 있어서 제각각이다. 빛이 나아가면서 에너지가 감소한다. 반면 레이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일정한 방향으로 빛을 보낸다. 파장이 일정하다. 에너지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인생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계시다면 전구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시작한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저기 다른 일에 손을 대는 거죠. 또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자꾸 SNS를 확인하고 쇼츠나 릴스를 보거나 내 삶이 잘 되는 것과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을 하며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고 소모시킵니다. 생각과 말, 행동이 제각각이라면 에너지가 분산되겠죠. 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레이저 광선처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꿈을 실현하죠. 아주 단단한 금속도 잘라낼 정도로 에너지의 밀도가 높은 레이저처럼 우리는 생각 에너지, 말 에너지, 행동 에너지를 한 곳에 응축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수준 낮은 생각은 에너지가 약하고 수준 높은 생각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간략히 예를 들어 볼게요. 생각 수준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왠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해야겠다고 진심으로 결의하는 사람, 이 둘은 생각 에너지가 다르겠죠? 이는 곧 말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하겠다고 진심으로 선언하는 사람, 이렇게 말에서도 수준에 따라 에너지가 다릅니다. 이어서 행동의 차이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머뭇거리다가 시작하는 사람, 결단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 사람, 이 둘의 행동에는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겠죠? 이처럼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을 보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다른 거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생각과 말, 행동의 수준을 높여서 항상 일치하도록 해보세요. 분명히 원하던 결과를 얻고 바라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생각, 말, 행동의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것보다 에너지를 더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몰입에 들어가는 거죠. 몰입은 시간을 잊을 정도로 완전히 집중해 대상에 빠져드는 정신 상태를 뜻하는데요. 몰입을 하면 원하는 인생을 훨씬 빠르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몰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황농문 교수님, 짐 퀵과 같은 심리학, 뇌과학 전문가들의 영상과 책들을 참고하여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딱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만 적용해도 하나 이상 좋게 바뀔 거라 확신합니다. 몰입을 위한 인사이트 첫 번째,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라.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찰나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었나요? 이 순간에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뇌의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는 비법이 여기에 있죠. 우리 뇌는 뇌과학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뇌한테 뭐를 요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뇌한테 뭐를 발달시켜 달라고 그러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가 미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뇌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즉 내 삶의 목표를 뇌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뇌는 목표를 달성할 정보들을 수집하며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목표를 정할 때 꿀팁도 드릴게요. 2가지 감정이 느껴지는 목표가 좋은데요.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설레이는 감정도 느껴지는 목표를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기준은 청소부였던 밥 프록터가 1960년대에 연봉 400만원에서 1년 만에 연봉 2억을 만들고 또다시 1년 만에 연봉 10억을 만들었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우면 제한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고의 확정이 일어나지 않겠죠? 다시 말해 미지의 영역인 목표여야 나의 뇌는 잠재 능력을 발휘합니다. 문제의 크기에 맞게 사고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정보와 성공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있다고 또 몰입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에 들어가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작게 시작하라. 목표는 크게 세우되 행동은 잘게 쪼개서 하라는 겁니다. 쉬운 수준에서 어려운 수준으로 가면서 몰입이 잘 되니까요. 둘째,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수용하라. 실력을 높이려면 행동을 한 후에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야구를 하는데 배트를 100번 휘두르면 한 번 홈런을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또 배트를 100번 휘두르는 게 될 겁니다. 타율을 높이려면 배트를 어떻게 잡고 어떤 자세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치면 좋은지 피드백을 수용하고 감각을 높여가야겠죠. 셋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하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며 몰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몰입을 위한 인사이트 2번째, 몰입에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자.
성공한 사람들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미 이룬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빼앗긴 채로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죠. 몰입을 하려면 마음은 평온한 상태에서 오감은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집중이 깨지는 원인은 외부의 자극, 내부의 잡념 두 가지가 있죠. 시간을 밀도 있게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꿀팁을 2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중을 흩뜨리는 것을 제거한다. 핸드폰, TV, 게임, 쇼츠, 릴스와 같은 것들은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모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시간을 빼앗길수록 내 소중한 인생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외부 자극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깝게도 비전과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과 부정적인 상상들로 무의식을 형성하고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의식과 잠재의식에 들어온 정보의 질과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정보의 가치가 나의 생각과 상상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잡념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잡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집중해야지, 잡념아 저리 가, 이렇게 해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황동문 교수님이 추천해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주제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앞에 붙여놓는 거죠. 잡념에 빠졌을 때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주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 의식의 무대 위에 잡념이 밀려나게 되고 주제가 다시 올라가서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전달드린 꿀팁으로 몰입하기 좋은 환경을 꼭 만들어 보시고요. 명상이나 산책을 종종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이완시켜 주면서 몰입에 들어가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몰입에 대한 인사이트 세 번째, 몰입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얻는 초간단한 방법.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기업에 취직하게 된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보니 회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상무님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있었죠. 그 문제를 접한 신입사원은 일주일간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해결 방안을 들고 회사에 갔죠. 1번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2번은 어떻고, 3번은 저떻고, 마지막으로 5번은 비용이 거의 안 들지만 어떤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하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5번을 채택하여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죠. 신입사원은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은 대학생 때 반년 유급을 해서 졸업이 늦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너는 성실한데 생각을 안 한다,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을 깊이 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해요. 이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몰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핵심 능력이라는 것을 캐치하셨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 문제에 대해서 몰입하면 유레카를 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성공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고민, 가설, 실행. 이 3가지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가설을 도출하죠. 그리고 실행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지식과 경험은 복리로 쌓이겠죠. 그럼 점점 문제 해결 능력은 좋아지게 되고 내 몸값, 내 시간의 가치는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몰입을 통해 해결해보는 값진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훨씬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치트키, 몰입에 대해서 공유해봤습니다. 영상 내용 간략히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전두엽이 망가지면 인생도 망가집니다. 두 번째, 전두엽을 발달시키고 레이저와 같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몰입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번째, 몰입을 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방해되는 것을 치우고 고민, 가설, 실행을 반복해 보세요. 다섯 번째, 그러면 폭발 성장과 더불어 꿈을 훨씬 빠르게 현실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수준, 경험 수준으로 내 잠재력을 미리 재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고 그 빛의 초점을 종이의 한 지점에 집중시키면 종이를 태워버리는 일이 펼쳐집니다. 책을 읽을 때도, 좋은 오디오북을 들을 때도, 이렇게 좋은 영상을 보면서도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분명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 장담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만 제대로 갖추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모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 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열정?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노력?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만 갖추면 열정과 노력 없이도 꿈을 실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자 성공을 돕는 가장 강력한 힘, 프레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대 중반의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소부를 하고 있었죠.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이 청년은 사무실 하나를 더 청소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곳의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인해 길을 걷다 쓰러지고 말았죠. 깨어난 청년은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수없이 많은 부자를 만들어냈다는 책을 읽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죠. 금명과 정직이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생각을 집어치워버려라.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청년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공은 5%의 전략과 95%의 마인드셋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청년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라고 매일매일 반복하며 완전히 정신에, 무의식에 강력하게 새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자는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깨어있을 때 쓰는 돈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해요. 연봉이 400만원대에 불과했던 청소부가 200억 자산을 일구어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밥 프록터라는 인물인데요. 밥 프록터는 빈곤한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마인드셋만 제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마인드셋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마음에 따라 현실의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만약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지만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고 에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나 충실하자 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100억 부자가 되는 행동은 나올 수가 없고 결과 역시 얻을 수가 없겠죠. 반면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는 마인드였기에 조선소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배를 팔 수가 있었죠. 이게 마인드셋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은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프레임, 즉 관점을 바꾸는 것을 뜻하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1597년 임진왜란 6년 오랜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북상하는 왜군에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조선,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과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 그리고 12척의 배뿐.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북선마저 불에 타고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배가 속속 집결하는 가운데
모두가 패배를 직감하는 순간 이순신 장군은 한마디로 모두의 관점을 바꿉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에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하며 병사들의 관점을 바꿔 사기를 끌어올렸죠. 그 결과 외선을 30척 격퇴했고 당황한 왜군은 퇴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겨우 12척의 배만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점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힘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 역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관점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관점 중에서도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즉, 너의 정체를 밝혀라 하는 것처럼 나의 정체성, 자아상, 셀프 이미지라고도 하죠.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말입니다. 나 자신을 알려면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찰해봐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할수록 삶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은 게임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퀘스트를 해결하면 레벨이 높아지고 인생은 매우 재밌는 게임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레벨이 높으면 세상은 놀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게임 속 나의 캐릭터는 문제 해결사라고 정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고 잘 되는 것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내 레벨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쩔을 하며 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내 캐릭터를 정했더니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곳이 잘 되고 있으면 어떤 점을 잘하고 있길래 잘 되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안 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은 24시간 내내 작동하죠. 이처럼 인생을 정의하고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내가 마주한 현실을 바꿔서 보여줍니다. 반면 내 정신 속에 박혀있는 자아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만약 스스로의 존재를 외부의 상황보다 낮게 보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성공하기가 쉽나? 나는 흙수저인데 내가 1억 이상 벌 수 있긴 할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밥 프록터가 청소부에서 부자로 정체성을 바꾸니 청소부의 생각이 아닌 부자의 관점으로 그 꿈을 실현한 것처럼 우리도 관점 하나를 바꾸면 외부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프랑스 여자는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프랑스 여자는 날씬하기에 모델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 프랑스 여성들은 스스로 우아하다는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세대부터 엄마 세대, 본인까지도 계속 쭉 내려오는 셀프 이미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양푼에 비빔밥을 비벼서 우걱우걱 먹지 않아요. 우아함에 걸맞게 식사를 하죠.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소울서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해밀턴은 걸음마를 익히자마자 파도를 타기 시작했고 일찌감치 이런저런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하곤 했죠. 여느 때처럼 하와이 비치에서 서핑을 하던 어느 날 순식간에 상어의 공격을 받아 왼팔을 잃고 혈액의 60%가 빠집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그때의 해밀턴은 겨우 13살에 불과했죠. 프로서퍼의 꿈이 있던 해밀턴은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주 뒤 퇴원한 그녀는 일주일여 만에, 그러니까 사고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서핑을 시작했습니다. 서핑보드를 한 손으로 패들링할 수 있도록 일반 보드보다 길고 두껍게 만들어서 바다로 향했죠. 와, 바다가 안 무섭나? 그리고 한 팔로 균형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에도 해밀턴은 프로서퍼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바다로 향합니다. 결국 세계 서핑 대회에서 세계 1위를 꺾게 되죠. 그리고 인상 깊고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두 팔일 때보다 한 팔일 때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잘 살리고 싶었다. 나는 서핑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이 내가 새벽에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내 몸이 파도 타기를 하다가 산호에 부딪히고 살이 뜯겨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다 라고 말했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떨어진 작은 섬 마데이라에서 한 가족의 네 번째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이름의 아이였죠. 그러나 어머니가 호날두의 유산을 시도했을 정도로 호날두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인 마데이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판자촌에서 청소부인 어머니가 일을 하며 벌어들인 돈이 6식구 생활비의 전부였죠. 심지어 호날두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런 호날두의 유일한 친구는 바로 축구였는데요. 그렇게 시작했던 축구는 점차 꿈이 되어 갔습니다. 호날두는 성취한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항상 그 이상을 원했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Are you the best footballer in the world right now? I think so, yes. In my mind, I'm always the best. I don't care what the people thinking, what they say. In my mind, not just this year, but always, I'm always the best. His own design, his own desire, and his own determination to be the best.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새겨져 있지 않은 것. Success is 5% strategy, it's 95% mindset. 오늘은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간략히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째, 성공을 원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프레임, 즉 자아상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모습을 셀프 이미지로 정하세요. 셋째, 밥 프록터, 프랑스 여자, 베서니 해밀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성공인들 역시 자신이 정한 정체성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넷째, 내가 정한 정체성을 매시간 되뇌이며 무의식에 강력하게 심어보세요. 반복할 때마다 확신감을 가지고 당연한 느낌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하루만 하고 6일이 지나면 2%에서 20%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6일 내내 하면 거의 70% 가까이 장기 기억화되고 더 나아가 한 달, 3달, 1년 내내 하다 보면 인생은 정체성대로 실현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사람의 정신 구조는 의식이 5%, 잠재의식이 9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이 세상은 자기의 생각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셀프 이미지를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니 더 나아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랑비 옷 젖듯이 망치고 있는 주범들일 테니까요.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이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손절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성공의 기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실 겁니다. 저는 내향적인 성격에 평균보다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창업 후 월 100만원을 벌던 지인을 월 1000만원씩 벌 수 있도록 도왔죠. 뿐만 아니라 직장 연매출을 한 달 만에 만들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의 재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변 환경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었죠. 저는 카피라이팅,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글을 클릭하게 만들고 글을 끝까지 보게 만들고 가치를 증명했죠.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을 뿐이죠. 내가 돈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부자들을 통해 배워서 해결하면 될 것이고,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짐 론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나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경제력도, 심지어 비만도까지도 담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성공하려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몰입하는 환경, 목표에 최적화된 루틴, 물론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을 바꾸는 것만큼 강력한 환경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총량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겠죠. 사람이 왜 이렇게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우리 내에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쟁이 세포라는 별명을 가지고도 있는데요.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마치 자신이 직접 행동한 것처럼 같은 신호로 반응을 해요. 타인이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이 나고, 주변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면 나도 말투를 따라하게 되고, 아기가 부모의 말을 흉내내며 배우는 것도 거울 뉴런 덕분입니다. 거울 뉴런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함께 있는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3명에서 5명 정도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평소에 누구와 지내는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습관까지도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고 인생을 아무리 좋게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처한 환경에 발목을 붙잡혔기 때문이죠. 내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부자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만나는 사람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손절한 사람들의 특징 3가지와 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이없게도 여러분이 손절당할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공할 마음이 있다면 고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성공하려는 사람 앞길을 막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공하려면 손절해야 하는 유형 첫 번째, 가능성의 한계를 만드는 사람. 가능성의 한계를 만드는 사람은 2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너도 하지마 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지마. 괜히 돈이랑 시간만 날려. 그리고 또 무슨 도전을 하려고 하면 얘기합니다. 그것도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물론 경험자의 말은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근거가 본인의 경험뿐이고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실패로 끝난 경우라면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히기만 할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문제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가능성을 열고 문제 해결 수준이 높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성의 한계를 만드는 사람 둘째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회적 통념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 밖은 지옥이야. 그래도 여기만한 곳 없다. 사업이 쉬운 줄 아냐? 주식하면 패가망신하는 거 모르냐? 똑똑한 사람도 돈을 잃는 곳이 주식시장이야. 주식은 절대로 하지마. 돈은 피땀 흘려 벌어야지 정직한 거야. 그리고 벌은 돈은 적금해야지. 이렇게 본인이 해본 적도, 공부조차 해본 적도 없으면서 생각 없이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암시가 내 인생을 더 지옥으로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내면의 알고리즘에 실패, 패배 코드를 계속해서 심는 인간들은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 그게 설령 부모라도 말이죠. 관계를 이어가봤자 서로가 다 힘들고 어렵게만 지내다가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계를 유지할 거라면 차라리 저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추후에 베풀고 효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천억 자산가인 세이노는 부자가 쓴 책에 서평이 달린 걸 보고 혀를 찬다고 합니다. 서평을 보면 비판적이고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자가 되어본 적도 성공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상한 판단을 하는 걸 보고 어이가 없다고 해요. 부자들이 쓴 책의 내용은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이 봐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부자들은 서평을 굳이 남기지 않는다고 하죠. 즉,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비전을 실현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미나를 찾아가서 듣든지 책을 항상 곁에 두고 삶에 적용하시는 게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손절해야 하는 유형 2번째, 성장과 발전이 없는 사람. 성장과 발전이 없는 사람은 3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근시안적인 사람이죠. 시야가 근시안적인 사람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선택과 행동을 하기보다는 코앞의 문제에만 자꾸 초점을 두죠. 이런 사람은 손절까진 아니어도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점차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과는 어차피 나중에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점점 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과 멀리하고 싶어지는 건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성장과 발전이 없는 사람 둘째는 수용성이 없는데 회피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이자 순자산이 2조 5천억에 달하는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개방적인 사고와 투명성이 중요하다. 나의 약점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자. 성장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수용성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역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미 실현한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겁니다. 다만 성공한 사람 자체가 주변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잘 찾아보면 성공을 위해 부단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를 겪고 그에 따라 다방면의 사고확장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너지가 날 테니까요. 그런데 성공을 위해 성장하려는 사람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성장을 위해 수용성을 가지고 피드백을 찾아도 모자란데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튕겨내는 사람이 있죠. 어떤 피드백을 수용하기보다는 듣기 불편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부딪히거나 회피하기만 해서 시너지가 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성장과 발전이 없는 사람 셋째는 문제 해결 방법을 엄한 데서 찾는 사람입니다. 경기가 불황이다. 요즘 뭐뭐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문제에 대한 핑계거리만 있고 문제 해결 방법이나 대안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운세를 보러 가죠.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 통제 밖에 있는 운의 영역에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만약 방금 말한 사람들이 회사 상사거나 사장님이라면 퇴사하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라면 미래는 계속 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주하게 된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문제를 돌파하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공하려면 손절해야 하는 유형 세 번째, 교양이 없는 사람,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입니다. 100억 이상 자산을 일군 부자들은 인간관계가 주식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손절할 기업을 안 사면 되듯이 손절할 사람을 안 만나면 된다고 하죠. 그 기준에는 교양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꽤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큰 것에서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시간 약속을 자주 안 지키며 상대방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빌려간 물건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마치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를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더라도 상종하지 마세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릇이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고 채울 줄 아는 기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대하는 태도가 큰 것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그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정리하고 났더니 주변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차라리 없는 게 성장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사람들이 너 변했어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넌 변한 게 없네. 천억 자산가인 알렉스 홀모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Is this price something that I'm willing to pay? And for me, it's a resounding yes. I would be far more sad that I had not realized my potential or what I hoped to accomplish in my life in exchange for relationships that I sacrificed my dreams in order to maintain.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는 조던 피터슨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거나 내 꿈과 성장을 뒤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귀세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테지만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가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되면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재력뿐만이 아니라 건강이든 어느 면에서든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나도 그 사람들보다 다른 면에서는 더 나아야 합니다.
이제 살다 보니 얻어 걸린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공간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 모습을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안 풀리고 있다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울 뉴런, 즉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짐 론, 레이 달리오, 세이노, 알렉스 홀모지, 조던 피터슨 등 성공한 사람들 역시 인생이 바뀌려면 주변 사람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가능성의 한계를 만들고 성장과 발전이 없으며 교양이 없는 사람을 손절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과 사귀시면 됩니다. 다섯째, 그렇게 평소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누구보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의 평소 행동이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떻게 하면 그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세포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전자와 DNA가 결정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는 마음과 환경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부자가 되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가난할수록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살고 싶은 마음과는 반대로 그런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인해 리스크와 한계를 설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선택을 할 때는 차선책 또는 차차 선택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뀐다고 해요. 다시 말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못하고 단기적으로 눈앞의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유가 마음과 환경 때문이라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풀릴 수도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면 현명하게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이 영상으로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조금씩 더 좋은 선택을 하며 선순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안 좋은 선택을 하여 악순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잠재의식에서 옵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은 잠재의식이 95%나 관여를 합니다. 잠재의식은 습관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행동뿐 아니라 생각, 사상, 신념 등의 습관들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삶이 바뀌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는 잠재의식이 쥐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잠재의식만 바꾼다면 인생은 저절로 술술 풀리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좋은 선택, 좋은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잠재의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잠재의식과 관련된 영상들은 제 채널에 계속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컨트롤 가능한 의식의 영역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마음도 환경도 풍요로워지는 의사결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체성, 비전, 목표에 따른 선택을 하라. 두 번째, 기회비용에 따른 선택을 하라. 세 번째, 프로세스에 따른 선택을 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장착하셔도 지금의 삶에서 선순환의 삶으로 180도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의 기준은 정체성, 비전, 가치관, 목표에 따라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돈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뚜렷한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20, 30대 청년들과 만나며 멘토링을 종종 했습니다. 7년간 만난 사람이 1000명은 훌쩍 넘을 거예요. 1대1로 많이 만날 때는 하루에 5명에서 10명도 넘게 만났거든요. 통계적 데이터는 아니고 저의 경험적 데이터로 봤을 때 10명 중 9명은 정체성도 비전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배가 바다 위를 방황하며 항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부터 취업, 결혼까지, 심지어 출산까지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에서 하는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말이나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추후에 회의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걸 하면서 잘하지도 못하니 인생을 헛되게 보낸 기분이 크게 드는 것이죠. 내 삶의 비전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아닌 무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2030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도, 사업을 하며 승승장구를 하는 사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라는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 같은 경우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본이 들지 않는 유튜브를 하는 것이고 추후에 북카페나 교육회사를 차려서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책도 읽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꿈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족을 지켜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체성과 방향에 따라 마음 공부가 되는 책,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고 카피라이팅과 마케팅을 공부하며 실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면서 효과적이었던 실전 지식은 전자책을 쓰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남들이 이 자격증 따면 좋다, 영어 공부 해둬야 한다, 이런 사람 만나봐라 하는 말에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제 삶이 나아가는 방향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선택은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게 만족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살아갈까요? 내 삶의 결정권,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따라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설령 잘못된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 줍니까? 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자기 삶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살면 되죠. 정체성과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리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전에 따라서 현재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어차피 비전으로 이어질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뚜렷한 정체성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목표와 연관성이 있는 결정을 내리고 목표와 연관성이 없는 선택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의 기준 두 번째는 기회비용에 따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자수성가하여 1000억 부자가 된 세이노 선생님은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돈이 되는 시간이 많은 걸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바둑을 두듯이 합니다. 지금의 선택과 결정이 지금에는 당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이후의 선택들과 연결지어 현재의 선택을 하죠. 즉, 단기적으로 이득이 거의 없지만 장기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계산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인생이라는 게임을 잘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선택들의 복리 효과가 나면서 압도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는 번 돈으로 심리학 책을 사서 읽고 퇴근 후에 마케팅이나 카피라이팅 강의를 듣습니다. 주말엔 성공한 사람들의 세미나를 찾아가서 들으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위기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렸고 행동했는지를 배우죠.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돈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B는 A를 보고 한심해합니다. 강의팔이나 자기계발서에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시간 있으면 돈이나 더 벌지 하면서 퇴근 후엔 대리운전을 하거나 PC방 또는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부수입을 올릴 만한 일들을 추가로 합니다. 여러분은 A와 B 둘 중에 누가 더 현명하게 선택을 했고 5년 뒤, 10년 뒤에 부자가 될 것 같은가요? 단연코 A입니다. 왜냐면 B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돈을 더하기로 벌고 있고 A는 추후에 곱하기로 돈을 벌게 되면서 부자가 되기 때문이죠. 부자가 된 사람 중에는 돈을 더하기로 불려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곱하기입니다.
더하기로 돈을 버는 것은 수직적인 구조이고 곱하기로 돈을 버는 것은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모으는 것은 더하기입니다. 월급과 연봉을 인상하는 것도 역시 더하기죠. 나 혼자 뼈를 갈아 넣어서 일하는 건 역시 더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써야지만 돈으로 환산이 되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같은 상품을 여러 명에게 파는 것은 곱하기입니다. 같은 일을 여러 명에게 맡기는 것도 곱하기입니다. 나 대신 일을 할 존재들,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 인스타 피드, 주식 배당금, 부동산 월세 등을 만드는 것도 곱하기죠.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들여도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시간에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곱하기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하겠죠. 더하기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배움에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쓸 수 있는 도구가 자기 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기회비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를 할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효율을 많이 따지는데 효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부자가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면 결코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사결정의 기준은 직감 또는 감정에 따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은 사람은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행동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 역시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생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죠.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생존에서 벗어난 다른 정보는 거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외롭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거나 불안할 때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불안하고 걱정이 있을 때 공부나 일에 몰입하기가 쉽던가요?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레벨이 낮을수록 현재 주어진 문제의 크기가 커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마치 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대학생과 사업가의 시야가 다른 것과 같죠. 문제는 불안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걸 한다고 과연 잘 될까? 하는 식으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걸 해보는 게 좋겠다 하면서 차선책, 차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저것을 시도하면서 결국 임계점을 돌파하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고 부자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람은 열정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것도 그다지 좋은 판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막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판단을 되게 직관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이 1년 전쯤 카페 창업을 했는데요. 내가 다른 카페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많은 카페 중에 너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게 보기 좋다.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야? 라고 했더니 그냥 본인의 감이었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죠. 지금은 카페를 오픈한 뒤 수개월째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마케팅도 하고 샌드위치 이벤트도 해보고 배달비 이벤트도 해보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런 경우는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둘러보면 정말 많습니다. 사람은 받아들이는 정보를 취사 선택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전부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을 한다는 거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4천억 비트 중에 남는 정보는 2000비트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걸러진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니 사실 직관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직감, 통찰력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안한 감정 상태일 때 어떻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시스템, 즉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 내 직관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된다면 누가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설과 검증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매뉴얼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직관과 통찰을 이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앞서 데이터가 쌓여있는 검증이 된 책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베스트겠죠. 결국 가설, 검증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즉 메타인지가 뛰어날수록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번 내리는 선택은 복리로 쌓여서 인생 전반을 관통하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금부터의 삶은 1도씩 바뀌어서 180도 달라진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로 가는 의사결정 3가지 기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 비전, 가치관, 목표에 따른 선택을 하라. 두 번째, 기회비용에 따라 효과적인 선택을 하라. 세 번째, 감정과 직감이 아닌 프로세스에 따른 선택을 하라.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열심히 제작하여 만드는 어치버 채널을 구독하고 사고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라. 네, 이렇게 좋은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동반자 어치버였습니다.